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대에서 2.9%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동안 낙관해오던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제지표가 잇따라 악화되자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정부의 개혁의지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늘부터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해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도 최고 37도의 무더위 속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불볕더위에 고속도로가 솟구치고 철도가 비는 등 교통 기반 시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3%대에서 2.9%로 낮춰 잡았습니다. 취업자 증가는 30만 명에서 반토막 수준인 18만 명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올 하반기 또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제 지표가 잇따라 악화되면서 그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문재인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비화했고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성장에 대한 반발도 상당해 앞으로 경제 운영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구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일단 소상공인 편에 서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불가능을 인정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닌 갑과 을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 편의점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갑의 횡포 근절을 강조한 것은 이런 정부 여당의 정책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동시에 은산분리나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성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전통 지지층인 진보 진영에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는 통상 보수 정당이 내세웠고 진보 정당에선 반대해온 정책입니다. 진보 성향의 지식인과 시민활동가 323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악화되자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보수화 조짐에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초 3%대 성장을 회복하며 순항하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올해 들어 고용이 위축되고 내수와 투자도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수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이 첫 단추를 꿰기도 전에 정부가 경제개혁 의지를 잃은 점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가톨릭대 정강수 경제통상학부 교수입니다. 사회경제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소득주도 성장을 버리는 것 같은 최근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주춧돌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산입범위 확대와 인상률 절감으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할 종부세 강화 방안도 대폭 완화됐고 박근혜 정권 시절 치부가 드러난 재벌에 대한 개혁 작업은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대신 주목받는 혁신 성장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처럼 대기업 규제 완화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관료와 여권 내 보수 인사들의 소득주도 성장 힘빼기로 정부 경제개혁이 우경화되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공회대 유철규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정통 관료들 중심으로 경제 라인을 짰단 말이죠.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와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들이 이렇게 나왔던 변화의 방향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등 정책을 산발적으로 내놓기보단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큰 그림 아래 전면적인 개혁을 재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부터 23개 철강제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잠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EU 수출 규모는 330만 2천 톤, 금액으로는 3조 2,800억 원에 달해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명문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강요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달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은 기존의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일정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대북 제재의 지속적인 유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습니다. 그저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전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제재 완화는 없다며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몇 주 안에 첫 번째 유해를 돌려받을 것이라며 이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북한이 오는 27일 항공편으로 미군 유해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황명문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인물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의 불법 정치자금이 정치권에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드루킹의 자금 전달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는지 정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은 그 방법도 치밀하고 주도 면밀했습니다. 호감을 사기 위해 돈을 이용한 겁니다. 일단 특검은 드루킹이 지난 2016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후 수사망을 치밀하게 피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의심을 품었지만 드루킹 일당과 노 대표 사이에 자금 거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노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만큼의 돈을 다시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더해 드루킹은 측근인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수사기관에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돈다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드루킹 일당은 뭉칫돈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에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을 잘게 쪼개는, 즉 개인 후원으로 자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경찰은 경공모 회원 160여 명이 많게는 10만 원씩 김 지사에게 총 2,700만 원을 후원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일명 쪼개기 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검이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 개입 혐의를 잡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솟구치고 철로까지 휘고 있습니다. 냉방기 화재는 물론 도로와 철도 등 교통 기반 시설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 영동 CBS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년째 강릉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56살 김진배 씨는 요즘 들어 걱정이 앞섭니다. 찜통더위에 도로가 40cm나 솟구쳐 운전자 등 5명이 다친 서해안 고속도로 사건을 떠올리며 영동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사고 나면 모든 분들이 위험에 처해는 거잖아요. 워낙 더우니까 우리가 몸으로만 눌러도 눌려요. 그대로 들고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으로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도 사고 우려의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폭염으로 철도 레일이 휘어지면서 경부선 대전 주차장역 인근에서 화물열차 바퀴가 레일을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입니다.
나라 여름철에 40도까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설계 잘못이거나 시공 잘못이에요. 도로공사에서 체킹할 필요는 있죠. 철도공사에서는 레일에서 쭉 살펴봐야 돼요. 일주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강릉에서는 지난 15일 에어컨 콘센트 합선과 냉장고 가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교통 기반 시설은 물론 일상생활 속 냉방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유선입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고장으로 지연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승객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고장 대란의 원인은 노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항공기 대수에서 비롯돼 해결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지연 대란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A380 기종에 이어 어제는 보잉 777 기종도 고장이 났습니다. 오늘이면 정상화될 것이라던 항공기 지연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350과 380 두 대 고장의 여파가 4일간 이어졌기 때문에 보잉 777의 여파도 내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입니다. 갑자기 일요일, 월요일 이 이틀에 비행기 좀 정비된 게 생기면서 그렇게 해서 지연이 좀 많이 됐네요. 문제는 운항 노선에 비해 항공기 숫자도 정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시아나는 84대의 비행기로 76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159대로 124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노선 대비 항공기 확보율이 크게 낮습니다. 외국 항공사는 항공기 대수가 노선 숫자의 2배에 이르는 곳도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유휴 항공기가 부족하다 보니 다른 노선에 투입돼야 할 항공기가 징발될 수밖에 없고 지연이 꼬리를 무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아나 정비사입니다. 지연 대란은 이제 결국 여력기 부족이에요. 아무리 회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돌려서 얘기를 해봐야 결국 답은 하나예요. 여력기 부족이고요. 부품 부족인 거예요. 부품이 부족해 다른 항공기의 부품을 떼내 임시 변통으로 돌려막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항공기 고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자금을 투입해 항공기 숫자를 크게 늘리는 것이지만 부채의 어득이는 아시아나로서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경찰이 배임과 횡령 의혹을 포착해서 외국계 항공사인 가루다 항공의 한국 지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각종 논란 속에 항공업계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인 가루다 항공의 한국 지부를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루다 항공 한국지부 재무담당 부서 등에서 매출 기록과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의 탈세 비자금 의혹과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논란으로 국내 항공업계가 술렁이는 상황에서 경찰이 외국계 항공사에 대한 수사에 나선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미 가루다 항공 전현직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포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들 임직원들이 일부 여행사 측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건네기로 한 백화점 상품권 2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인 명의로 여행사를 차려놓고 가루다 항공 성수기 티켓을 싼 값에 넘겨 차익이나 리베이트를 챙겨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런 가루다 항공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나 추가적인 확인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가루다 항공 한국지부 관계자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북한 남자 탁구의 19살 신예가 처음 출전한 코리아 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식은 임종률 기자가 전합니다. 국제탁구연맹 월드 투어 플래티넘 신한금융 2018 코리아 오픈 21세 이하 남자 단식 우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함유성. 그야말로 깜짝 우승이었습니다. 함유성은 어젯밤 21세 이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3배 고에이를 3대1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21세 이하 세계 랭킹이 175위에 불과했지만 8강에서 세계 4위 기즈쿠리 유토를 꺾는 등 일본 선수만 4명을 누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01년부터 이어온 코리아 오픈에 처음 참가한 북한에서 함유성은 첫 우승자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함유성은 우승에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인터뷰에는 응하지 못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북한 소감 한 말씀. 첫 금메달인데
축하합니다. 오늘은 남녀와 혼합복식, 남북 단일팀 4개조가 본선에서 강호들과 겨룹니다. 특히 남북 여자 에이스 서여원 김송희조는 여자 단식 세계 1, 2위인 중국의 주이링, 왕만이조와 격돌합니다. 대회 개막 이틀 전에 단일팀 구성이 결정된 만큼 결과보다는 얼마나 선전을 펼치느냐에 집중한다는 각오입니다. 대전에서 CBS 뉴스 임종률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혁신 방안을 밝히면서 인적 쇄신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당내 계파들은 인적 쇄신 방향을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주 기자입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그제 수락연설에서 계파 갈등 청산 의지를 밝힌 만큼 인적 쇄신 방식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는 과거의 행적을 묻기보다 새로운 보수 가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인적 쇄신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인적 청산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 체계가 전혀 다르다든가 공유하지 못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길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이를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인적 쇄신 칼날이 상대 계파를 향할 것이라고 아전인수식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계에서는 과거 김 위원장이 친박계 함승희 전 의원이 만든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칼을 빼더라도 김무성 의원이나 비박계를 먼저 겨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많은 역할을 했던 비박계도 김 위원장이 자신들에게 더 우호적일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계파 간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내 초선 의원 사이에서는 비대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계파 갈등과 보수 통합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절반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원칙인 은산분리를 고수하면서도 인터넷 은행 산업에 한해서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최근 새로 구성된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명이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새로 정무위에 온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고 지난 정무위 당시 반대했던 이하경 의원과 재윤경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내지 않고 의견을 보류했습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원칙입니다. 대기업이 은행까지 소유해 은행을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여당은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참여에 반대해왔습니다. 지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만 하더라도 10명 가운데 7명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했는데 이들 중 다수가 정무위를 나갔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입니다. 은산분리에 대해서 은행법을 건들지 말고 은산분리의 기존을 유지하되 인터넷 전문은행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례법을 만든다. 정부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 기조로 돌아선 데는 청와대의 드라이브가 셌다는 게 여권 측 설명입니다. 금융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조를 바꿨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과실을 따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방향이 인터넷 은행 업계에서도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5G 통신 장비 선정을 앞둔 국내 통신사들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5G 장비에만 수십조 원이 드는 상황에서 실리만 따지면 중국 화웨이가 답이지만 보안과 장비 국산화라는 명분 사이에서 막판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 5G 상용화 공동 개시를 결정하면서 통신사들의 장비 도입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화웨이는 5G 전국망인 3.5GHz 대역에서 상용 수준의 장비 개발을 완료한 상황. 경쟁사 대비 가격도 30%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통신 3사의 최초 경쟁이 무의미해지면서 화웨이 장비 도입 명분도 희석됐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통신 3사가 각자 서로 막 우리가 1등 해야지 경쟁하다 보면 이게 자칫 왜곡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신 3사가 먼저 하는 경쟁을 좀 지양해 주시고 약 2분기 정도 수준이 뒤처졌다고 평가되는 삼성전자가 최근 신뢰를 내세우며 적기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국산 5G 장비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도 통신사 결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장비, 단말 등 한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인데 이런 의미가 희석된다면 세계 최초 5G 의미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5G 상용화에 중국산 장비를 쓰면 최초 의미가 와닿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리만 따지면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삼성전자와의 관계, 통신장비 국산화라는 명분 사이에서 통신사들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현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는 오늘 오전 10시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을 내립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표적 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TV 시장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영국에서 진행된 TV 성능 대결에서 종합 우승컵을 일본 파나소닉에 내줬습니다. 영국의 TV 평가 전문 웹사이트와 현지 소매 유통업체가 최근 런던에서 개최한 메이저 TV 결전에서 파나소닉이 올해의 최고 TV에 선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첫 국가공인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24억 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일주일 이상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은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일부 해안과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간밤에도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낮에 어제만큼 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부산이 33도, 수원과 강릉, 대전과 전주 35도, 광주 36도, 대구가 37도까지 오르고 자외선 또한 무척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더위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특히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서울의 낮 기온 36도까지 오르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질환 관리와 농수산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불볕더위에 도로가 솟구치고 철도가 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